박준호는 오늘도 변함없는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지방의 작은 건설사에서 과장으로 일한 지 벌써 7년째. 그의 하루는 늘 똑같은 패턴이었다. 아침 8시 30분 출근, 현장 점검, 서류 검토, 저녁 6시 퇴근. 집에 돌아오면 아내가 준비한 저녁을 먹고 초등학교 3학년인 딸 지은이의 숙제를 봐주고 뉴스를 보다가 잠드는 것이 전부였다. 그날도 평소처럼 거실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들고 있을 때였다. 휴대폰이 윙윙거렸다. 화면에 떠오른 건 모르는 번호였다. 요즘 보험이나 대출 권유 전화가 워낙 많아서 무시하려 했지만 전화는 끊어지지 않았다. 한 번, 두 번, 세 번. 같은 번호에서 계속 걸려오자 준호는 짜증이 났다. 여보세요? 준호야. 나 상우야. 대학 때 기억나지? 순간 준호의 손에서 리모컨이 떨어졌다. 이상우. 그 이름을 듣는 순간 12년 전 대학 시절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건축학과에서 늘 1등을 놓치지 않던 모범생, 과 대표를 맡아 후배들을 챙기고 교수들에게도 인정받던 그 친구. 졸업 후 서울로 올라가 설계사무소에 취직한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연락이 끊어진 지 벌써 12년이나 됐다. 상우야, 정말 너야? 어떻게? 갑자기 웬일이야? 준호의 목소리에는 반가움과 당황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수학이 넘어 상우의 목소리는 기억 속 그것과 달랐다. 무겁고 지쳐 있었다. 준호야, 미안해. 갑자기 연락해서 사실 부탁할 일이 있어서 전화했어. 그 순간 준호의 가슴이 철렁했다. 12년 만에 걸려온 전화가 부탁이라니. 하지만 동시에 옛 친구에 대한 그리움도 올라왔다. 대학 시절 상우는 누구보다 의리가 있고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었다. 조별 과제를 할 때도 혼자 밤을 새워가며 완벽하게 해오던 모습이 떠올랐다. 무슨 일인데? 말하기가 좀 그런데. 혹시 시간 괜찮으면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 상우의 목소리는 점점 더 작아졌다. 준호는 친구의 절박함을 느낄 수 있었다. 평소라면 이런 전화를 경계했겠지만 상우만큼은 달랐다. 12년이 지났어도 그에 대한 신뢰는 변하지 않았다. 약속 장소는 대학가에서 조금 떨어진 오래된 찻집이었다. 준호는 일부러 30분 일찍 도착해서 구석진 자리에 앉아 커피를 주문했다. 12년 만에 만나는 친구에 대한 설렘과 불안이 교차했다. 오후 2시 정각, 찻집 문이 열리며 익숙한 실루엣이 나타났다. 이상우였다. 준호가 손을 들어 인사하자 상우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예전과 똑같은 미소였다. 준호야, 정말 오랜만이다. 상우가 다가오며 악수를 청했다. 준호도 일어서서 그의 손을 잡았는데 예전보다 훨씬 거칠어진 손바닥이 느껴졌다. 얼굴은 여전히 반듯하고 잘생겼지만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어딘가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너도 안 변했네. 그때 그 모습 그대로야. 상우가 말했지만 준호는 알 수 있었다. 친구가 많이 변했다는 것을. 대학 시절 늘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던 그의 어깨는 어느새 움츠러들어 있었고 목소리에도 예전의 힘이 없었다. 두 사람은 잠시 근황을 나눴다. 준호는 자신의 평범한 일상을 이야기했고 상우는 서울에서의 생활에 대해 대략적으로만 말했다. 건축 설계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 결혼은 아직 하지 않았다는 것, 그 정도였다. 하지만 구체적인 이야기는 피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다. 커피 한 잔을 마시고 난 뒤 상우가 조심스럽게 운을 뗐다. 준호야, 사실 오늘 널 만나자고 한 건 부탁이 있어서야. 준호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예상했던 순간이 왔다. 혹시 3천만 원만.
빌려줄 수 있겠니? 그 순간 준호는 얼어붙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3천만 원. 준호에게는 결코 작지 않은 돈이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매우 큰 돈이었다. 지방 건설사 과장의 월급으로는 1년 넘게 모아야 할 금액이었다. 상우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준호야, 솔직히 말할게. 2년 전부터 김철수라는 친구와 함께 설계사무소를 운영해왔어. 처음엔 작은 주택 설계부터 시작했는데 점점 규모가 커지더라고. 그러다 지난달에 정말 큰 기회가 왔어. 상우의 눈에 잠시 희망의 빛이 스쳤다. 대형 복합상가 설계 프로젝트였어. 계약금만 5천만 원이고 전체 수주 금액이 3억이 넘는 일이었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프로젝트였어. 드디어 제대로 된 설계사무소로 발돋움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계약금을 받았어.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철수가 사라진 거야. 계약금은 물론이고 사무소 운영자금까지 모두 들고 말이야. 준호는 충격을 받았다. 설마 정말 그런 일이? 나도 믿을 수가 없었어. 3년 동안 함께 일하면서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던 친구였는데 통장을 확인해 보니 깔끔하게 비어 있더라고. 연락도 안 되고 집도 이미 비워둔 상태였어. 상우는 고개를 떨구며 계속했다.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니야. 계약금을 받았으니까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직원들 월급도 못 주고 외주업체 비용도 못 내고 결국 위약금까지 물어야 하는 상황이 됐어. 하루아침에 2억 넘는 빚더미에 오른 거지. 준호는 숨이 막혔다. 2억이라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그래서 3천만 원이면 당장 직원들 월급과 임대료 그리고 가장 급한 외주업체 비용을 처리할 수 있어. 그러면 최소한 사무소 문은 닫지 않고 버틸 수 있을 거야. 상우는 준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준호야, 도망간 사람만 탓하고 싶지 않아. 물론 철수가 잘못한 건 맞지만 그래도 책임은 내 몫이니까. 내가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도 내 잘못이고. 그 순간 준호는 12년 전 상우의 모습을 떠올렸다. 조별 과제에서 다른 조원이 실수해도 절대 탓하지 않고 묵묵히 수습하던 모습. 후배가 잘못했을 때도 혼내기보다는 같이 해결책을 찾아주던 모습. 그때도 지금도 상우는 변하지 않았다. 부탁이야, 준호야. 나도 이런 부탁을 하게 될 줄 몰랐어. 하지만 너만이 내 마지막 희망이야. 상우의 눈빛은 간절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친구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준호는 알 수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준호는 아내 수정에게 상황을 설명해야 했다. 저녁 식사 후 딸 지은이를 재운 뒤 두 사람은 거실에 마주 앉았다. 여보, 사실은. 준호가 조심스럽게 운을 떼자 수정의 표정이 굳어졌다. 상우와의 재회부터 3천만 원 대출 요청까지 모든 이야기를 들은 수정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입을 열었다. 그 돈, 우리 전세 자금이잖아. 그 말에 준호는 가슴이 무거워졌다. 맞는 말이었다. 그 3천만 원은 준호가 7년 동안 한 푼 두 푼 모은 전 재산이었다. 새집 전세 자금의 일부이기도 했고 지은이의 학자금이기도 했다. 그들 부부에게는 인생의 버팀목 같은 돈이었다. 여보, 나도 고민 많이 했어. 하지만 상우는 정말 특별한 친구야. 대학 때 그 친구가 나한테 얼마나 잘해줬는지. 그건 알겠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3천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인데. 수정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하지만 동시에 남편을 이해하려는 마음도 느껴졌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은행에 갔다. 통장을 들고 창구에 앉아서도 한참을 망설였다. ATM 화면에 나타난 잔액을 보니 현실이 다가왔다. 3천만 원을 보내고 나면 통장 잔액은 거의 바닥날 것이었다. 정말 괜찮을까? 혹시 이 돈을 잃는다면? 불안이 밀려왔다. 상우를 믿는 마음과 현실적인 두려움이 충돌했다. 준호는 휴대폰을 꺼내 상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상우야, 나 준호야. 준호야, 어떻게 됐어? 상우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하룻밤 사이 얼마나 애타게 기다렸을지 짐작할 수 있었다. 지금 은행에 있어. 송금하려고. 정말? 준호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상우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는 것 같았다. 준호는 송금 화면을 보며 손을 떨었다.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금액을 입력하는 동안 마음이 복잡했다. 마지막 송금 버튼 앞에서 잠시 멈췄다. 이 순간 이후 내 인생이 바뀔 수도 있겠구나. 하지만 곧 마음속에 작은 다짐이 자리 잡았다. 이건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야. 친구를 살리는 희망이야. 상우라면 분명 다시 일어설 거야. 준호는 송금 버튼을 눌렀다. 화면에 송금 완료라는 메시지가 떴다. 동시에 휴대폰이 울렸다. 준호야, 받았어. 정말, 정말 고마워. 상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괜찮아, 상우야. 천천히 갚으면 돼. 꼭 갚을게. 약속해. 그리고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게. 돈을 빌려준 지 한 달 후, 준호의 휴대폰에 입금 알림이 떴다. 50만 원. 보낸 사람은 이상우였다. 준호는 놀랐다. 그렇게 큰 위기에 있던 상우가 벌써 돈을 갚기 시작한 것이다. 곧이어 이메일이 하나 도착했다. 제목은 고마워, 준호야였다. 준호야, 50만 원 보냈어. 많지는 않지만 약속대로 갚기 시작한다. 내 도움으로 가장 급한 직원들 월급과 사무소 임대료는 해결했어. 김철수가 가져간 돈 때문에 한때는 정말 절망했는데 내가 손을 내밀어줘서 다시 숨을 쉴 수 있게 됐다. 지난주부터 작은 주택 설계 프로젝트 2개를 새로 받았어. 예전처럼 큰 규모는 아니지만 차근차근 다시 시작하려고 해. 매달 갚을 수 있는 만큼 꼬박꼬박 보낼게. 절대 잊지 않을 거야. 고맙다, 정말. 상우. 준호는 메일을 읽으며 가슴이 따뜻해졌다. 상우가 다시 일어서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다. 그 후로도 상우는 한 달에 한 번씩 성실하게 돈을 보냈다. 어떤 달은 100만 원, 어떤 달은 30만 원이었다. 금액은 일정하지 않았지만 한 번도 빠뜨리지 않았다. 그리고 매번 메일이 함께 왔다. 2개월 차 준호야, 이번 달은 80만 원 보낸다. 소규모 카페 인테리어 설계를 맡았는데 클라이언트가 만족해했어. 작은 성취지만 기분이 좋다. 3개월 차 30만 원밖에 못 보내서 미안해. 이번 달은 자재비가 예상보다 많이 들었거든. 하지만 곧 새 프로젝트가 들어올 예정이야. 6개월 차 드디어 직원 1명을 더 고용했어. 작년 이맘때만 해도 사무소 문을 닫을 뻔했는데 이제 조금씩 궤도에 오르고 있어. 이번 달은 120만 원 보낸다. 준호는 상우의 메일을 받을 때마다 원금 회수보다도 더 큰 감동을 받았다. 친구가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조금씩 빠져나와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었다. 어느 날 수정이 물었다. 여보, 상우 씨는 지금까지 얼마나 갚았어? 준호가 계산해보니 1년 반 동안 약 1,800만 원 정도 갚은 상태였다. 절반 넘게 갚았네. 정말 성실한 분이구나. 수정도 처음엔 걱정했지만 이제는 상우를 믿게 되었다. 매달 꼬박꼬박 오는 입금 알림을 보면서 그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18개월 차 매일 준호야. 드디어 중형 오피스텔 설계 프로젝트를 따냈어. 2년 전 김철수 사건 이후 가장 큰 프로젝트야. 이제 정말 예전 궤도로 돌아온 것 같아. 이번 달은 150만 원 보낸다. 준호는 그 메일을 읽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상우가 단순히 돈을 갚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다시 세워나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상우는 여러 차례 흔들렸지만 결코 무너지지 않았다. 때로는 프로젝트가 취소되어 한 달 동안 30만 원밖에 보내지 못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큰 계약을 따내어 200만 원을 보낼 때도 있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었다. 준호는 이제 상우의 메일을 받는 것이 일상의 작은 기쁨이 되었다. 돈을 돌려받는다는 생각보다는 친구가 한 달 성실히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를 받는 기분이었다. 3년 차 준호야. 오늘 큰 건축회사에서 협력업체 제안이 왔어. 정식 파트너로 일하자는 거야. 2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야. 내가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어. 4년 차 드디어 사무소를 넓혔어. 직원도 5명으로 늘었고 이제 정말 제대로 된 설계사무소가 된 것 같아. 준호야, 정말 고마워. 지은이도 어느새 중학생이 되었다. 가끔 아빠가 받는 메일을 보며 물어보곤 했다. 아빠, 상우 삼촌은 어떤 분이야? 아빠의 가장 소중한 친구야.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는 그런 사이지. 나도 그런 친구가 있으면 좋겠어. 있을 거야. 지은이도 상우 삼촌처럼 좋은 사람이니까. 5년째 되던 어느 봄날 상우에게서 전화가 왔다. 준호야, 오랜만에 만날 수 있을까? 할 이야기가 있어. 물론이지. 언제든 좋아. 약속 장소는 5년 전 처음 만났던 그 찻집이었다. 준호가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다. 5년 전과 달리 어깨가 펴져 있고 걸음걸이에도 자신감이 넘쳤다. 준호야. 상우가 돌아서며 환하게 웃었다. 얼굴에는 건강한 혈색이 돌고 있었고 눈빛도 예전의 그 자신감을 되찾고 있었다. 정말 오랜만이다. 얼굴이 좋아졌네. 다 내 덕분이야. 두 사람은 근황을 나눴다. 상우의 설계사무소는 이제 지역에서 손꼽히는 업체가 되었다고 했다. 대형 프로젝트도 여러 건 진행 중이고 직원들도 안정적으로 고용하고 있다고 했다. 상우야, 사실 말이야. 원금은 작년에 다 갚았어. 상우는 놀랐다. 정말? 계산해보니 아직 좀 남은 것 같던데? 아니야, 정확히 계산해보니 3천만 원은 다 갚았어. 그런데 상우가 가방에서 통장 하나를 꺼내 준호 앞에 놓았다. 여기 내 이름으로 된 통장이야. 이게 뭐야? 준호가 통장을 열어보니 깜짝 놀랐다. 잔액이 3천만 원이었다. 원금 3천만 원과 똑같은 액수가 추가로 입금되어 있었다. 준호는 통장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첫 페이지부터 차근차근 넘기며 입금 내역을 확인했다. 상우가 매달 보내왔던 돈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원금 3천만 원을 다 갚은 후에도 계속해서 입금이 이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상우야, 이건 너무 많아. 나는 그냥... 아니야. 상우가 준호의 말을 끊었다. 이건 단순한 이자가 아니야, 준호야. 내가 내게 준 기회의 값이야. 상우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5년 전 내가 나한테 해준 일을 생각해봐. 그때 내가 주저없이 3천만 원을 빌려주지 않았다면 나는 진짜 모든 걸 잃었을 거야. 사무소도 직원들도 그리고 건축가로서의 꿈도 다 포기했을 거야. 상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내가 손을 내밀어줘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 그 3천만 원으로 나는 수십억 원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 돈은 내가 받을 자격이 충분해. 정말 필요 없어.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해진다고. 상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준호는 친구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두 사람은 찻집에서 나와 근처 술집으로 향했다. 오랜만에 친구와 나누는 술자리였다. 건배, 건배. 소주잔이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두 사람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준호야, 5년 전 그날 내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무슨 소리야? 당연히 받지. 정말 고마워. 내 인생의 은인이야. 상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준호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상우야, 나도 고마워. 내가 매달 보내준 그 성실함이 나한테는 더 큰 감동이었어. 돈보다도 말이야. 두 사람은 술잔을 기울이며 뜨겁게 울었다. 5년간의 시간, 우정의 무게, 그리고 서로에 대한 고마움이 술과 함께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왔다. 상우와의 감동적인 재회로부터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준호에게 인생의 큰 시련이 찾아왔다. 평소 건강하시던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진 것이다. 준호야, 빨리 와. 아버지가. 어머니의 다급한 전화를 받고 달려간 병원에서 의사의 말을 들은 준호는 절망에 빠졌다. 희귀한 신경계 질환입니다. 국내에서는 치료가 어렵고 미국의 존스 홉킨스 병원에서만 수술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비용이. 의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준호는 알 수 있었다. 막대한 비용이 들 것이라는 것을. 얼마나 드나요? 수술비와 치료비, 그리고 체류비까지 합쳐서 대략 2억 원 정도 예상됩니다. 2억 원. 준호의 머리가 하얘졌다. 상우에게서 받은 6천만 원을 모두 합쳐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다. 집에 돌아와 수정과 함께 밤새도록 방법을 찾아봤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다. 은행 대출도 한계가 있었고 집을 이사해도 부족했다. 여보, 어떻게 하지? 수정이 울먹이며 말했다. 준호도 막막하기만 했다. 이틀 뒤 준호는 상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의 상황을 알려야 한다는 생각에서였다. 상우야, 사실은. 준호가 상황을 설명하자 전화기 너머로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준호야, 내가 갈게. 뭐? 지금 차로 가고 있어. 2시간 후에 병원에서 만나자. 상우야, 그럴 필요 없어. 그냥 아버지 상태를 알려드리려고. 준호야, 나한테 시간 좀 줘. 내가 해결할게. 전화가 끊겼다. 준호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2시간 후 병원 로비에서 상우를 만난 준호는 깜짝 놀랐다. 상우가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던 것이다. 준호야, 미안해. 늦었지? 상우야, 이게 뭐야? 아버지 치료비야. 준호는 얼어붙었다. 뭐라고? 존스 홉킨스 병원에 이미 연락했어. 수술 일정도 잡았고 치료비도 송금했어. 내일 출국 준비하면 돼. 준호는 말을 잃었다. 상우가 봉투에서 꺼낸 것은 비행기 표와 병원 확인서, 그리고 치료비 송금 증명서였다. 상우야, 이게 2억이 넘는 돈인데. 준호야. 상우가 준호의 어깨를 잡았다. 5년 전 내가 나를 살렸잖아. 이번엔 내가 아버지를 살릴 차례야. 내가 나에게 희망을 줬듯이 내가 너희 가족에게 희망을 줄게.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상우야, 이 돈을 어떻게 해? 걱정하지 마. 내 설계사무소가 이제 제법 크거든. 그리고 이런 일에 쓸 돈이라면 언제든 마련할 수 있어. 하지만 준호야, 내가 그때 나한테 조건 달았어? 언제 갚으라고? 이자 얼마 달라고 그랬어?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나도 마찬가지야. 조건 없이 도와주는 거야. 그게 진짜 친구 아니야? 준호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한 달 후 아버지는 성공적인 수술을 받고 건강을 되찾았다. 가족들이 공항에 마중 나온 날 준호는 상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상우야, 아버지 수술 잘 끝났어. 의사가 완전히 나았다고 하셨어.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상우의 목소리에서 진심 어린 기쁨이 느껴졌다. 상우야, 고마워. 정말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괜찮아, 준호야. 가족끼리 뭘? 가족끼리. 그 말을 들은 준호는 깨달았다. 자신이 5년 전 빌려준 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다. 평생을 이어갈 인연이었고 서로의 삶을 책임지는 진정한 의리였다. 그날 밤 준호는 일기장에 적었다. 친구란 무엇인가? 돈을 빌려주고 받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인생에서 없어서는 안 될 희망이 되어주는 사람이다. 나는 상우에게 그런 친구가 되었고 상우도 나에게 그런 친구가 되었다.